자, 이번 시간 처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유전을 또 다시 잠깐 볼게요. 뭐 멘델 유전은 이제 사람 이해의 것들을 다룬 것들이죠. 뭐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다뤘고, 근데 그런 것하고 다르게 단원명이 사람의 유전이 따로 나오는 이유는 사람의 유전만이 갖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이런 특징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하는 식물이나 뭐 초파리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어렵다. 사람이. 뭐가 어렵냐면 뭐 교배를 시켜서 자손을 봐야 되는데 세대가 너무 길어서 오래 기다려야 되고,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우연인지 뭐 일단 통계적으로 뭔가가 나오려면 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그리고 환경 영향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통제도 불가능하고, 그죠? 사람을 어떤 환경에 통제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넌 식이섬유만 먹어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뭐 어렵죠, 그런 게.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할 때 독특한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거 한다? 예, 가계도를 분석한다. 이미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실험할 수 없으니까 이미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겠다. 그죠? 두 번째, 또 네, 쌍생아 분석. 정확하게 생물에서는 쌍둥이라고 안 하고 쌍생아라고 얘기하죠. 쌍으로 태어난 아이. 쌍생아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쌍둥이보다. 예, 있어 보이는 말의 특징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예, 쌍생아 분석. 쌍생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다. 일란성은 수정란이 한 개고, 그렇지? 수정란이 한 개라는 얘기는 얘가 나날하는 과정에서 둘로 나눠진 거고, 나날은 체세포 분열이니까 이쪽과 배터리 없네. 이쪽과 이쪽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그 얘기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는 두 아이의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보이는 차이는 다 뭐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는 수정란이 두 개야. 난자 두 개에 정자 두 개. 난자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르고 정자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 태어나는 아이는 유전적으로 전혀 동일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성 쌍둥이가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엄마가 키웠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유전적인 요인인지 환경적인 요인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죠? 한 집안만 아니고 쌍둥이 뭐 한 만 명의 쌍둥이를 봤는데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동일하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봤을 때. 세 번째, 뭐가 있다? 예, 집단 분석, 그죠? 이거 여러분들 집단 분석의 맛을 본 게 이제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 할 때, 그죠? 뭐 멘델 집단이라고 가정하고 뭐 어떻게 됐을 때 유전자의 빈도가 어떻게 되고 그 유전자가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집단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을 배운 건데, 그런 식으로 어떤 유전자의 뭐 빈도라든가 아니면 집단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발달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 돈만 많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파워풀하죠. 예, 돈만 많다면 이건 뭐 그냥 사람의 유전 정보 쭉 읽은 다음에 이 유전자,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여.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니 이런 게 나타나더라. 처음에는 뭐 A라는 유전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더라. 다른 애도 그런가? 쭉쭉 보니까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더라. 그러면 이런 유전자는 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쭉 분석을 해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겠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쪽 파트고, 유전자 분석의 비용이 점점 싸지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고, 누적이 되면 될수록 파워풀해지겠죠. 유전자 분석은.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람의 유전을 이제 나눠보면 똑같죠, 뭐. 단일인자 유전과 뭐 다인자 유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우리가 앞에 단일이라고 쓰면 단일의 상대적인 말은 다겠죠. 하나냐? 여러 개냐? 자, 단일인자 유전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있는데 이 인자가, 유전자가 어디 위에 있냐? 상염색체 위에 있냐? 혹은 성염색체 위에 있냐? 이런 식으로 또 위치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과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의 차이는 상염색체는 남녀가 같이 가지고 있고 성은 한쪽 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가 동일한 비율로 유전병이 발현되면 상염색체 유전의 특징을 갖는 거고요. 남자, 여자의 비율이 달라지면 성염색체의 특징을 갖는 거겠지. 상염색체 유전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전 시간에 잠깐 봤던 요거 뭐 혐알기, 귓볼, 뭐 주근깨, 눈꺼풀, 엄지, 보조개 뭐 이런 것들.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얘기는 환경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우리 두 가지가 있지.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느냐, Y염색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양상이 달라지겠지. 그죠? 그래서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성 유전이라 하자. 그 다음에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한성 유전이라 하자. 반성 유전의 예를 들어라. 뭐가 있다고요? 예, 생맹. 정록생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적색과 녹색의 구분이 모호한 거. 구분이 모호한 거. 그죠? 그래서, 예, 이미지가 있길래, 요거 이제 구분 못하는 거를 생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명이 보는 세상, 이렇대요. 예, 정록생명이 보는 세상. 이게 이제 필터 처리를 해가지고, 예, 적색과 녹색의 구분을 바꿔놓은 건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세상이 이렇다면, 그죠? 정록생명이 보는 세상은 이렇지. 과일도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근데 구분은 할 수 있겠지. 그죠? 여기 보면 구분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이 과일을 이쪽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 하나씩 떨어뜨려 놓으면, 그지? 차이가 나는데, 이걸 섞어 놔서 이 변화의 차이가 그라데이션을 주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치면 구분이 모호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다. 여기 보면은 농도 차이가 극명한 게 아니고 조금씩 변하지. 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명 같은 경우는 생명 유전자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그죠? 열성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존재하냐면 보인자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보인자라는 거는 엄마가 이제 X염색체가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생명 유전자가 있고 하나는 정상 유전자가 있으면 이것은 표현형은 정상인데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인자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는 거죠. 남성은 보인자가 없지. 왜냐하면 X염색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 가지고 있으면 정상이고 생명 유전자 가지고 있으면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보인자라는 개념이 없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보인자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열성 유전이니까. 또 뭐 있어? 혈우병. 그죠? 혈우병. 이게 뭐라고요?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 유전병이지? 답 없다는 얘기죠? 힘들겠지? 그죠? 예. 이 유전병이 좀 제일 짠한 것 같아. 내가 노력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병을 얻었어. 그럼 치료 방법이 있는데 유전병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서. 그럼 뭐 평생 이제 힘든 거지. 혈우병. 또 뭐가 있어? 거기 보면 뭐 있습니까? 피부 얼룩증.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요것도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지만 혈우병. 이거는 얼룩증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건 뭐 보인자라는 개념이 없겠지. 유전병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표현되니까. 그죠? 한성유전의 예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그죠? 가해질 해주면 되니까 질환이라고 보기는 좀 뭐하고 예 이런 거 되게 심각하잖아. 이런 거 심각한데 이거는 뭐 그냥 뭐 귀엽죠. 속 털이 좀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 이게 다 단일인자 유전인데 우리가 단일인자 유전 안에서 유전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구분을 해준 거지. 다 단일인자 유전이고 단일인자 유전의 예로 또 하나를 들 수 있는 게 복대립 유전 혈액형이죠. 혈액형도 한 쌍의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단일인자 유전이고 그죠? 혈액형은 이 구분법에 따르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상염색체, 성염색체. 상염색체 유전일 거고 그죠? 다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올 수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3개 이상이기 때문에 복대립이라고 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인자 유전에는 뭐가 있어? 키, 몸무게, 지능,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겉으로 봤을 때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 환경의 영향을 이쪽은 안 받고 이쪽은 받고 그죠? 환경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쪽은 변이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이쪽은 연속 변이가 나타나고 네, 요거 앞에서도 한번 했으니까 정리 한번 하시고 자,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영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거고 이제부터 합시다. 오늘 할 거 돌연변입니다. 자, 돌연변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돌연변이는 이제 정상이 아니란 얘기지. 정상이 아닌 방법에 뭐가 있냐면은 염색체 수준에서 비정상이냐 염색체 수준에서 혹은 유전자 수준에서 비정상이냐 이걸 나눌 수 있겠죠. 염색체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 뭐가 문제가 심각할까요? 둘 중에 굳이 하나 꼽자. 둘 다 문제가 심각한데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누가 더 파워풀하겠어? 응? 유전자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가 뭐야? 이 안에 뭐 들어있어? 유전자. 그죠? 이 염색체 하나 안에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 염색체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다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상태가 안 좋겠지. 뭔가가. 이건 유전자 하나의 문제니까 그 유전자가 지칭하는 그 하나의 형질에만 문제가 생기지만 이거는 이 염색체가 담고 있는 되게 많은 유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돌연변이와 유전자 돌연변이의 구분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염색체 돌연변이는 이것은 염색체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면 알 수 있어. 염색체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가 많다거나 뭐 모양이 이상하다거나 다 핵형 분석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훈련만 받으면 애기 피부에서 세포 하나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다운 증후군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어. 현미경으로. 알 수 있어요. 핵형 분석을 하면 이쪽은 알 수 있어. 근데 유전자는 염기 서열이 바뀐 거죠. 염색체 모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 수가 있고 이거는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없다. 아유, 잘 써줘야 되는데 저번에 잘 써달라 그랬는데 직선이 이렇게 똑같나? 예. 자, 염색체 돌연변이에 염색체의 문제를 어떻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수가 문제냐
수가 문제. 염색체가 우리가 몇 개죠? 사람 염색체가 몇 개야? 46개인데 46개가 아니게 수가 많거나 적거나 이럴 수가 있죠. 혹은 염색체는 46개로 있는데 뭔가가 구조가 문제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 문제면 수가 한두 개 문제냐. 45개나 44개냐. 아니면 아예 세트로 문제냐.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2n인데 3n이나 4n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합니다. 수가 한두 개 문제면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수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근데 2n이 아니고 3n, 4n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n은 46개인데 우리가 4n이 되면은 92개가 되는 거죠,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되는 돌연변이가 존재합니다. 동물에선 잘 없는데 식물에선 되게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를 수가 배로 늘었다. 배수성 돌연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흐름. 그래서 이쪽부터 볼게요. 이쪽부터. 자, 이수성 돌연변이는 수가 한 개 많거나 한 개 적거나 혹은 두 개 많거나 두 개 적거나 이 정도입니다. 그럼 왜 수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예.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를 화려하게 장식하게 될 그 하나의 소스죠. 비분리. 그죠? 비분리. 여기서 비분리 보시면은 감수 1분여의 비분리와 감수 2분여의 비분리가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죠? 감수 1분여의 비분리는 뭐가 비분리가 되는 거냐면 상도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네 가지의 경우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다 문제가 생겨. 그리고 감수 2분여의 비분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두 개는 정상이고 두 개는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아서 문제고 이거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정자 안에 X나 Y나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죠? 맞아? 예. 그래서 X정자가 난자하고 만나면 여자가 태어나는 거고 Y정자가 난자하고 만나면 남자가 태어납니다.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별의 결정권을 남자가 쥐고 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성의 정자가 쥐고 있습니다. 어떤 정자가 들어갈 것이냐. 그죠? 자, 근데 정자를 봤더니 이렇게 있더라. 무슨 비분리입니까, 이거? 아니면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는 무슨 비분리인지 모르나? 감수 1분열, 2분열 중에 뭐 비분리가 되면 이런 애가 나와. 네? 이거 지금 뭐가 분리 안 된 거야? 분체가 분리 안 된 거죠? 그럼 몇 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 근데 정자 봤더니 이런 애가 있네? 뭐 비분리? X, Y가 원래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 두 개가 분리됐어야 돼. 근데 같이 있어. X, Y가 무슨 관계? 상동염색체. 그러니까 X, Y가 같이 있다는 얘기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감수 1분열 비분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하나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혹은 뭐 1분열에서도 비분리 일어나고 2분열에서 비분리 일어났어. 아주 뭐 사이즈 안 좋게, 케이스가 안 좋게 두 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러면은 하나 더 갖고 하나 더 가져서 두 개를 더 가질 수도 있죠. 되게 확률이 희박하지만 지구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케이스, 두 케이스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 충분히. 그죠? 인구 10만 명당 한 명꼴로 일어난다? 엄청 많지? 지구 인구가 70억이라고 치면 10만 명당 한 명꼴로 일어나면 몇 명이야? 많죠? 예,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전병들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이수성 돌연변이에. 자,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돌연변이 일어나면 이거 되게 유명한 아이입니다. 21번 염색체가 3개. 다운중. 그죠? 염색체가 3개인데 왜 문제냐 대체? 그럼 정보가 더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키핑해놨다가 쓰면 되지 않냐? 효소가 2배가 되면 더 좋지 않냐? 이게 뭐가 문제야? 유전 정보가 많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 우리 몸에서는 동화 반응과 이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죠? 분해와 합성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서는. 완전 아이러니해. 이게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효소를 가지고도
어떤 데서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서는 합성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분해를 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떤 부분에서는 이하 반응의 사이클을 돌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역반응의 사이클을 돌립니다. 어떻게 하나의 사람 몸에서 동시에 서로 상반된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어? 생각해 본 적 없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화학평형 배워? 예. 화학평형에서 우리 가역적인 반응일 때 정반응이 우세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로 결정합니까? 예, 평형상수. 평형상수 둘째치고 일단은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A의 양이 많아지면 이쪽 반응의 정반응이 우세해지죠? 반대로 역반응이 우세하려면 B의 양을 많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조절해서 정반응을 할 건지 역반응을 할 건지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양을 늘리는데 관여하는 아이들이 효소죠. 효소의 양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즉 유전자가 너무 많아서 효소의 양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양이 통제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어떤 회로의 정확한 반응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21번 염색체가 3개 있어서 일단 외형적으로 눈 사이가 멀어집니다. 아주 신기하죠? 뭐 남자든 여자든 하여튼 딱 보면 다운증후군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이렇게 눈 사이가 멀어지죠. 눈 사이가 멀어지면 그럼 뭐 시야가 넓어지고 좋죠. 눈 사이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외형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심장기형이나 정신지체, 그래서 지능이 좀 낮아지는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죠. 그리고 불임이죠. 네,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18번 염색체가 3개.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겠죠. 발견한 사람. 네, 증후군은 뭐 신드롬이라는 얘기고,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해서 이름을 붙여준 건데, 18번 염색체가 3개. 이랬을 때 에드워드 증후군 뭐 이런 거. 근데 보면 뭐 염색체가 더 많으면 보통 정신지체나 지능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오죠. 외형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는데, 그죠? 왜냐면은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외형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외형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문제를 주지 않지만, 이게 왜 심각하냐면 보통 정신지체나 아니면 내부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존 자체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큰 병으로 다루고 있는 거지. 아니면 임신이 안 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염색체 비분리 보시면은 X염색체가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염색체가 2개 있어야 되죠. XX나 XY나. 근데 X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XO 이렇게 표현하죠. O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염색체는 45개라는 얘기입니다. 46개가 아니고 성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병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네. 요거 이제 X염색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키도 좀 작고 2차 성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차 성징이 뭐야? 예, 사춘기가 일어나는 거죠. 여자를 여자답게, 남자를 남자답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공급을 받아주면 된다. 그죠? 어떻게 보면 2차 성징이라는 것도 막 되게 있어 보이지만 결국 호르몬의 변화지. 물질 몇 개 넣어주면 바뀝니다. 여러분이 여자가 되고 싶어요?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수염이 멋있습니까?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산적처럼 날 수 있어요. 네. 물질 조금 투여해주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사람의 몸이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 어떻게 보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감정 변화 약으로 통제할 수 있어. 화합물 조금 넣어주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아니면 막 우울해지고. 그지? 이런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 막 되게 막 엄청 고등적인 정신작용의 총화, 나의 자아로서의 어떤 막 이렇게 멋있는 얘기 있잖아. 막 윤리에서 막 멋있게 막 도덕적인 어떤 자아 실현 막 해서 오는 어떤 행복감. 약 먹으면 느껴집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면.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지만 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XY 정자에 X가 만나면 XXY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의 1분열이나 2분열 비분리가 되면 XX가 되지. 거기에 Y 정자 가도 XXY 같은 거 태어날 수 있죠. 요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클라인페이터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클라인페이터. 근데 요거 좀 신기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입니다.
가슴이 나오는 정도를 가지고 결정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남자들도 가슴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죠? 남자들도 가슴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 애들 있죠? 그래서 가슴의 크기를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남성의 생식기는 가장 확실한 어떤 증거가 되는데, 남성의 생식기를 만드는데 깊이 있게 관여하는 게 Y염색체입니다. 그래서 Y염색체가 있으면 보통 남성이라고 해요. 근데 X염색체가 2개나 있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들도 꽤 많이 나와. 그래서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는 가슴도 나오고 남성 생식기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특징을 동시에 갖는 그와 같은 형태의 사람이 되죠. 그죠? 이거랑 양성애자 이런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건 다른 문제, 그건 정신적인 문제고, 이거는 이제 구조상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말고도 뭐 많죠? 이거 말고도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 있을 수 있겠죠. 예. 여성의 비분리든 남성의 비분리든 XX 하나 주고 X 하나랑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겠지? 요거 뭐라고 부르냐면, 예, 초여성 증후군, 그죠?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렇게 다뤄지지 않는 게 부작용이 키가 큰 거 정도. 그리고 임신도 가능합니다. 신기하게. 예. 요거 하나는 키가 자꾸 되게 힘들었는데, 요거 3개는, 괜찮고.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나, 이런 건 없어. 이런 거 왜 없냐면, X염색체에는 생존에 관련된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X염색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Y염색체는 생존에 관련된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돼. 유전자 자체가 몇 개 없어요. 주로 남성성과 파워에 관련된 어떤 호전성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Y염색체에 많이 녹아있고, 거의 대부분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숨만 쉬고 살기에 Y염색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Y염색체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어서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낫다라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너지적으로 평생 쓸 수 있는 에너지에 어떤 정도 한계가 있는데, 얘가 쓸데없이 많은 걸 잡아먹기 때문에 에너지가 쓸 수 있는 양이 적어지고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적어지다 보니까 병이나 이런 거에 취약해서 여성보다 빨리 죽는다. 수단배를 먹는 게 아니어도.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의 예로 뭐 그래서 거세를 해서 남성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역사적으로 찾아봐도 환간의 평균 수명들이 훨씬 더 길죠. 예. 이것도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환간도 종류가 많아요. 뭐 어디를 자르는 거냐 뭐 이런 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런 거 경우는 이제 요거 초여성, 요거 초남성 뭐 이렇게 부르죠. 예. 요거는 이제 상남자가 되는 거고, 좀 거칠고 터프하고 뭐 이렇게. 근데 저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요런 거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좀 덜 다뤄지고 있는데, 저런 거 나올 수 있다. 그죠? 모든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 왜 다루지 않느냐? 모든 걸. 그만큼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일단 빈도가 많은 것부터 다루게 되는 거고. 특히 여기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이거. 특히나, 산모의 나이가 40을 넘어가면 다운 증후군의 빈도가 1년 1년이 거의 이렇게 올라가. 다운 증후군 발생 빈도를 보면 산모의 나이가 여기가 한 38? 뭐 40 가까이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운 증후군 발생 빈도가. 예, 그래서 산모는 결혼을 좀 빨리 해서 애를 좀 빨리 낳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게 싫으니까 뭐 하는 거야? 20대 때 냉동 난자를 보관해. 내가 가장 쌩쌩할 때, 아직 술 먹기 전에. 내 난자가 가장 싱싱할 때. 요걸 얼려놓는 거지. 그리고 이제 편하게 살다가 결혼해야지. 그러면 그 얼려놓은 냉동 난자 해동해갖고 정자랑 수정을 해서 이 난자가 이제 내 가장 또 파릇파릇한 니즈 시절의 아름다운 난자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정자랑 만나게 해서 깨끗한 아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되게 싱싱한 아이도 아니고 튼튼한 아이, 예. 튼튼한 아이를 이제 해갖고 이렇게 내 자궁 안에 넣어서 키우면 이제 굉장히 뭐 기형아 없이 잘 태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냉동 난자 보관도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시장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정자는 이런 얘기가 좀 적죠. 정자는. 왜냐면 정자는 보관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2, 3주면 다 물갈이 되거든요. 계속 새로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난자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그만큼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난자가. 그래서 여성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남자도 문제가 있다. 나이 든 남자의 정자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보고들도 있어서 남자도 얼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손이 되게 귀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이 로얄 패밀리거나 뭐 그러면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게 또 맞물려 들어가는 거고. 자, 배수성 보면은 배수성은 동물에서는 거의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수성. 동물은 염색체 한두 개만 문제가 생겨도 심각한 질환이 걸리는데 이걸 세트로 아예 한 세트가 더 늘어나면 보통 거의 죽어요. 그 속에서. 이런 이 3N이나 4N짜리 수정란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착상 과정에서 죽기 때문에 이게 착상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리처럼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지. 근데 식물은 아주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만들 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씨 없는 수박. 우리 때만 해도 되게 유명한 아저씨였어요. 이거 우장춘 박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농업을 살릴 영웅 막 이래가지고 막 나왔단 말이에요. 우장춘 박사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2N짜리 수박이 있고 요거를 콜리친을 처리하면은 콜리친이 그 방추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늘어나지 않고 늘어나지 않으니까 뭐야? 분열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복제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제가 이렇게 되겠죠? 요게 끌려가야 되는데 안 끌려가면 이게 다 풀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야? 4N이 되는 거죠? 4N짜리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3N이든 4N이든 체세포 분열은 상관없어요. 체세포 분열은 복사를 해서 분체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키우다가 요거 감소 분열하면 2N짜리 애가 되는 거고. 그지? 정상적인 아이에서 감소 분열시키면 N짜리가 되는 거고 요 둘을 교배하면 3N이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감소 분열 과정에서 이가염색체가 만들어질 때 이가염색체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가염색체가 3N이면 누군가 하나 놀고 있는 거지. 그런 게 있으면 더 이상 더 이상 분열이 진행되지 않아. 체세포 분열은 상관없어.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이건 분체가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감소 분열은 이게 만들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혼자 놀고 있는 게 있으면 더 이상 분열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3N짜리 애는 클 수는 있는데 얘가 감소 분열을 못하기 때문에 씨를 만들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드는 거야?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거지.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야? 콜리친이 초울트라 1급 발암물질입니다. 예. 요거 사람한테 처리하면 바로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수박을 누가 먹겠냐. 이게 처음에 발암물질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와, 씨 없는 수박 그때 막 날개도 친 듯이 팔렸어. 먹기 편하다고. 근데 알려지고 나서 없죠. 싹 사라졌지. 그 사람 이름도 사라졌죠. 요새 안 배우잖아요. 우리 때는 배웠는데. 요새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천연적으로 뭐 씨를 잘 못 만드는 그런 것들을 교배하거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씨가 없거나 씨가 있는데 약하거나 그 노란색 씨앗 같은 거, 수박 같은 거 먹으면 그냥 씹어도 그렇게 크게 이질감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교배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요새는 뭐 GMO 같은 거 이제 잘 처리하면 씨의 껍질을 만드는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싹 바꿔가지고 그런 걸 못 만들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게 이제 배수성 돌연변이 얘가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원래 1학년 때 그거 배웠어야 되는데 종분화, 동소적 종분화, 이소적 종분화 이런 거 모르죠? 막판에 뒷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식물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벼라고 칩시다. 벼가 있는데 2N짜리 벼가 있는데 갑자기 4N짜리 애가 출현을 하는 거야. 여기 같은 밭 한가운데서. 요런 경우에 구조, 뭐 어떤 암술과 수술의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변화가 생긴다거나 해서 옆에 애들하고 교배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뭐야? 신종 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종이 나오기도 해. 그리고 식물은 아주 신기하게 배수성이 되면 알이 커지거나 사람이 먹을 게 많아지는 그런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부러 배수성 돌연변이를 계속 만들기도 해. 지금 여러분이 먹는 어떤 대부분의 곡물들은 다 배수성 돌연변이를 많이 시켜서 만든 것들이 많아요. 뭐 그렇죠. 여러분이 먹는 벼 같은 거, 씨앗 맺은 거, 그거를 다시 땅에 심으면
그렇게 나날이 많이 열리는 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도 관리하죠. 유전적으로 동일하게. 그래서 씨앗을 국가가 관리하지, 벼 같은 건. 그래서 여러분이 벼씨 구하기도 어려워. 국가 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구조돌연변이까지 갈게요. 구조돌연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결실, 여기, 중복, 전좌. 결실은 이름이 모든 걸 알려주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결실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 5번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묘성증후군. 그죠?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냥 애가 고양이 같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지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뜯어져 갖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붙긴 붙었는데 뒤집혀서 붙었다는 얘기죠. 뒤집혀서. 여기. 결실은 현미경 보면 알겠지? 여기는 현미경 보면 알까요? 이거 어때? 이것도 현미경 보면 압니다. 예, 염색하면 유전자의 양상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염계에 달라붙는 어떤 씨앗극을 처리하면 색깔의 농도가 좀씩 달라지는데 밴드 패턴이 이렇게 유전자의 밴드 패턴이 달라지는데 뒤집히면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염색해서. 그래서 이것도 현미경으로 획형 분석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은 잘 봐봐. 여기서 이게 떨어지든 아니면 복제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쪽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유전자 하나가 상동염색체에 가서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B 유전자가 있으면 똑같은 자리에는 똑같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온 게 상동염색체에 달라붙으면 똑같은 유전자가 두 개가 되는 중복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오든 복제돼서 나오든 하여튼 유전자 하나가 상동염색체가 아니고 다른 유전자에 붙었어. 그러면 중복이 아니지. 왜냐하면 똑같은 유전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중복과는 다른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그거를 전좌라고 부릅니다. 전좌. 상동염색체에 가서 달라붙어야 똑같은 유전자가 두 개가 되는 중복이 되는 거고 비상동염색체에 달라붙으면 전자가 되죠. 전좌. 이런 것들은 다 획형 분석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제가 애가 태어나기 전에 병원에서 나한테 팜플렛을 준 거야. 이 검사하겠냐고. 요새 이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거 검사해 줍니다. 이거 다. 여기 보면 1번 염색체 아이고 여기 보면은 뭐 신기한 거 많아. 예, 여기 보면 이게 염색체 수거든요. 염색체 1번 염색체에 이런 증후군이 있는지 봐주겠다. 2번 염색체에 이런 거 있는지 봐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21번 염색체 진짜 다운 증후군 실전에서 쓰나 한번 볼까요? 다운 증후군 어디 갔니? 다운이 여기 있다. 다운 증후군. 여러분이 배우는 게 뻥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에드워드 증후군 18번. 그죠? 다운 증후군 21번. 신기한 거 많지? 그 다음에 여기 XYY 증후군이냐? XYYY 증후군도 있어. 트리플 Y 증후군. 이거 뭐 무정자증까지. 예. XXYY 증후군. 봤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XXXY 증후군 이런 거 있는지 몰랐네요. 트리플 X 증후군. 네, 뭐 클라인페이터, 터너 우리 배운 거 다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검사해 줍니다. 병원에서. 지금 여러분이 애 낳을 때 되면 더 디테일한 것들을 분석해 줄 수 있겠죠. 예, 우리가 배우는 게 허망한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전초가 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지? 비분리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유전자 분석 이어서 갈게요.